안녕하세요. 윤우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캐논 TV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오픈 클래스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HDR과 다중 노출 촬영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뭐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신 분들 일단 저희 그 캐논 TV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뭐 저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좋은 컨텐츠들이 올라오면 이제 또 그거를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을 누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딱딱한 강의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네, 이렇게 뭐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맞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 소리가 약간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어제하고 세팅은 똑같을 텐데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가 봐요. 네, 어쨌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제 앞에 이제 카메라가 두 대가 놓여져 있는데 DSLR인 EOS 오디마크4 하고요. 미러리스인 EOS R6 이렇게 두 대를 놔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편의상 제가 일단 카메라의 메뉴 화면을 캡처를 떠서 교환에다가 집어 넣어놨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 집어 넣어놨는데 이 두 카메라를 다 보여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EOS R6의 메뉴 화면을 캡처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메뉴 화면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면 어떠한 기종을 가지고 있어도 뭐 비슷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HDR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R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영어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건 원래 이제 사진에서 색을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요, 이렇게 사진 관련된 자료를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개조라고 번역을 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개조는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요. 색의 연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두운 데부터 밝은 데까지 얼마나 색을 넓게 수용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눈에 비해서 우리 카메라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많이 좁아요. 요즘 카메라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눈에 비해서는 조금 수용 능력이 적다.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밝은 데나 어두운 데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던 데가 사진에서는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제 강의를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에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밝은 쪽, 사진에서 밝은 쪽에 신호의 손상이 조금 심해서 하얗게 날아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어둡게 찍어서 밝게 보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어떻게 보면 뭐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충격적인 사실일 텐데 디지털 이미지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디지털 사진은 찍을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밝게 찍어서 보정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익스포저 투 더 라이트라고 그래갖고 ETT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어둡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밝은 쪽의 신호가 보존이 되는 건 좋은데 어두운 쪽이 되려 색깔이 묻혀버리게 되고 이 어두운 쪽은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밝게 보정을 하면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노이즈가 확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비슷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어둡게 찍어서 밝게 보정하면 노이즈가 일반적인 정상 노출의 사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컬러가 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둡게 찍어서 밝게 보정하다 이건 정답이 아니고 찍을 수 있는 만큼 밝게 찍는 게 좋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에 밝게 찍어서 신호가 또 날아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밝게 찍어서 막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고 피사체가 하얗게 날아가 버리면 그것도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직도 이제 디지털 사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찍어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뭐 때문이다? 이 디지털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사람의 눈보다는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노출이 다른 사진, 정상 노출을 찍고 어둡게 찍고 그다음에 밝게 찍어서 합성을 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HDR이라는 기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독특한 조금 후보적 기법을 더 가미를 해서 일반적인 느낌의 사진보다 조금 더 보정이 많이 돼 있는 그러한 사진을 만드는 게 HD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그 피사체에서 HDR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요 거의 기본적으로 HDR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화면에 사진 찍을 때 HDR이 적용돼야 되는 환경이면 HDR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메라 자체에서 세 장을 순식간에 바바박 찍어가지고 합성을 해서 HDR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에서 이제 HDR 설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어떻게 한다? 세 장을 찍어서 합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DR 메뉴로 들어가 보면 HDR 모드 메뉴로 들어가 보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디레인지 조절이라는 메뉴예요. 저 디레인지 조절을 활성화시켜야 HDR 촬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저 디레인지 조절은 HDR로 촬영을 하는 노출을 다르게 촬영을 하는 그 간격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HDR 해제로 되어 있으면 HDR 촬영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그 다음에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저기 이제 EV라는 거를 다른 말로 스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스탑으로 하게 되면 정상 노출, 한 스탑 어둡게, 한 스탑 밝게 이렇게 찍어서 합성을 하는 거고 이제 세 스탑으로 설정을 하면 그 간격이 세 스탑 간격으로 촬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저 스탑 간격을 넓힐수록 더 어둡게 찍고 더 밝게 찍어서 합성을 하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질 거예요. 훨씬 더 넓은 사진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밝게 찍거나 어둡게 찍어서 색의 손상이 심한 사진이 만들어진다. 그럼 얘네를 합성을 하더라도 이미 이 두 장의 사진이 색의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합성을 했을 때 제대로 된 HDR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HDR 디레인지 조절 옵션에서 HDR 간격을 정할 때 무조건 넓게 잡는 걸 권해드리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건 자동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카메라가 사진의 노출을 판단해서 적당한 브라켓팅 간격을 정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한 두 스탑 정도, EEV 정도로 노출 간격을 정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면 알아서 세 장을 다다닥 찍어요. 그래가지고 합성까지 맞춰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디레인지 조절 옵션을 통해서 HDR 촬영을 하기로 정했으면 오늘 이 HDR 촬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제 효과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효과를 설정을 하실 때 내추럴, 아트 표준, 아트 비비드, 아트 볼드, 아트 양각 이렇게 5가지의 효과가 저희 캐논 카메라의 HDR 모드에 제공이 됩니다.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는 이 모드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은 뭐 카메라가 저렴하건 비싸건 대부분의 경우 다 이 옵션들이 있고 이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이제 구현할 수 없고 그냥 카메라에서 합성하는 대로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추럴, 아트 표준, 아트 비비드, 아트 볼드, 아트 양각 이렇게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건 엊그저께 추운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여의도에 나가서 촬영을 했던 사진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효과로 촬영을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이 환경에서 HDR 촬영을 해봤는데 일단 내추럴이 이거예요. 내추럴을 찍으면 일반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약간 사진이 조금 그냥 밋밋하게만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많이 넓어져서
이제 어두운 데부터 밝은 데까지 더 표현이 잘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저기 지금 그 강변북로인데 다리 아래쪽이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다리 아래쪽에 저 어두운 부분이 지금 이제 약간 어두컴컴하게 보이는데 HDR로 내추럴로 촬영을 하면 좀 더 많이 살아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절을 해서 만들게 되고, 내추럴은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합성만 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MSG를 조금 치게 되면, 양념을 쳐서 후보정을 강하게 하게 되면 이제 아트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아트 표준인데, 일단 색상도 조금 강해지고 그 다음에 윤곽도 강해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보정이 강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아트 표준이고, 이 아트 비비드로 가게 되면 아트 표준에서 채도를 더 많이 올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파란색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러나죠. 채도를 많이 올린 게 아트 비비드가 되겠고, 이 아트 비비드에서 윤곽을 강조하면, 그러니까 이제 건물 같은데 이렇게 테두리를 막 강조를 해서 굉장히 콘트라스트나 클라리티를 강하게 만들고 채도를 더욱더 강조해주면 아트 볼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트 볼드에서 반대로 채도를 상당히 많이 빼내가지고 거의 흑백 사진 같은 느낌으로 채도를 낮게 만든 사진이 아트 양각. 이거는 이제 그 양각 파나와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트 양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효과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면 바로 이제 합성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추럴, 아트 표준, 아트 비비드, 아트 볼드, 아트 양각, 이렇게 이제 5가지의 효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사진을 조금 더 볼까요? 이건 제가 이제 유럽 여행 갔을 때 크로아티아 가서 촬영을 했던 사진인데,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이고요. 네. 아트 표준으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채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어두운 쪽, 밝은 쪽에 신호도 조금 더 보완이 많이 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야경 같은 거 촬영을 할 때 이 HDR 효과를 쓰면 훨씬 더 이제 독특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아트 볼드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자세히 이제 보시면 아마 유튜브라서 화질 실감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나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건물의 윤곽도 강조가 되고 밝은 데 어두운 데 편차가 줄어들고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위적인 느낌이 강한 사진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이 캐논 카메라에 있는 HDR 효과 5개 중에서 제일 후보정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진이 아트 볼드예요. 그래서 내가 HDR로 사진을 찍었어 라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아트 볼드로 찍으면 제일 효과가 강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아트 볼드 같은 경우에는 야경이나 이렇게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형태가 막 복잡한, 제가 아트 볼드 촬영할 때 굉장히 좋았던 데가 유럽 여행 가고 성당 안에서 찍을 때였거든요. 그런 이제 조명이 좀 화려하고 구조가 화려한 곳에서 촬영을 하면 이 아트 볼드의 위력이 확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사진을 보면서 HDR 사진이라는 게 저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아트 볼드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 원본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 사진만 딸랑 촬영을 해서 원본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디테일의 사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HDR 아트 비비드로 촬영한 거고요.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진을 이제 아트 볼드로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의 차이가 좀 있겠죠. 찍다 보면 피사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트 비비드가 좀 좋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트 볼드가 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보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 김경현님께서 일출 일몰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브라켓팅을 몇 스탑 간격으로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색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HDR로 합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색조를 많이 건드리게 되면서, 특히 일몰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하늘의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깨지는 현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출일몰 사진을 찍을 땐 사실은 브라켓팅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격을 좁게 잡거나 넓게 잡거나 한다고 해서 사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한다라기보다는 HDR 사진의 특성이라고 보는 게 특성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출일몰 사진을 그냥 조금 깔끔하게 그러면서 밝은 데와 어두운 데가 남아있게 조금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HDR을 쓰시지 말고요. 오히려 쓰시지 말고 다른 리터칭 기법, 제가 이따 소개를 드릴 거예요. 다른 리터칭 기법을 쓰시고, 만약에 HDR 효과, 저런 이제 아트 볼드 같은 효과를 조금 넣고 싶다라고 하면 브라켓팅 간격을 일출일몰이니까 2스탑 정도로 잡으세요. 이게 3스탑 정도로 잡으면 아마 이게 너무 밝은 데하고 어두운 데 편차가 커서 합성을 했을 때 하늘의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깨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아트가 붙은 모드들이 채도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색을 굉장히 원색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출일몰 같은 거 막 색온도까지 높여가지고 뻘겋게 찍었는데 거기다가 HDR까지 빡 적용을 하면 갑자기 이제 하늘 같은 데가 굉장히 속이 색이 떡진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실리님께서 내추럴로 찍고 나중에 변환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HDR로 촬영을 하게 되면 3장을 찍어서 합성을 하는데 그 합성된 결과물은 JP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JPG 파일은 카메라 내에서 프로세싱이 끝난 파일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다른 효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사체를 찍을 거예요. 근데 내추럴로도 찍고 싶고 아트 볼드로도 찍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자리에서 2장을 그냥 찍거나 따로따로,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브라켓팅 설정을 해서 3장을 찍으세요. 3장을 찍고 HDR 합성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HDR이 아니라 그냥 브라켓팅 설정을 해서 3장을 찍고 어디에서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캐논의 DPP 같은 프로그램으로 합성을 하시면 됩니다. DPP라는 프로그램의 그 HDR 도구라는 메뉴에 가시면 카메라하고 똑같이 5가지의 그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원본 3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카메라에서 합성한 것과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HDR 모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따로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DR에 이제 추가 메뉴들이 있어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는 설명을 드렸는데 기타 이제 옵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 HDR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는 HDR을 한 번만 하고 끝낼 건지, 혹은 아니면 계속 HDR 촬영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통은 권장드리는 건 1회만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HDR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고 또 사진을 막 찍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딱 찍을 때 한 번만 HDR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HDR 설정이 풀리도록 하려면 1회만을 선택하시면 되고, HDR 촬영을 지속적으로 계속 몇 장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매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동 이미지 정렬인데 이건 HDR이 3장을 찍어서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손으로 들고 찍어서 카메라가 흔들렸어. 그러면은 3장이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성했을 때 이렇게 어긋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합쳐주는 것이 자동 이미지 정렬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어떻게 써 있냐면, 삼각대를 쓰지 않는 핸드헬드 촬영을 하실 때는 자동 이미지 정렬을 설정으로 하시고, 삼각대를 쓸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삼각대를 쓰실 경우에는 해제로 설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각대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 이미지 정렬을 하면 카메라 내부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하면서 사진의 주변부가 살짝 크롭이 되는, 잘려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대를 쓰는데 굳이 자동 이미지 정렬을 써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다만 손으로 들고 찍으시는 사진은 무조건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게 설정을 하면 카메라가 되게 좋아갖고 거의 뭐 아주 정확하게 합성을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찍으시는 사진은 꼭 자동 이미지 정렬을 설정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해요. 원본 이미지 저장인데
원본 이미지 저장은 일단 HDR은 노출이 다른 사진을 3장을 찍어서 합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원본 이미지 저장을 전체 이미지로 설정을 하시면 브라켓팅에서 노출이 다르게 찍은 사진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HDR 합성된 JPG 파일도 저장을 하는 총 4장의 사진이 저장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HDR 이미지만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브라켓팅된 사진은 촬영이 끝나고 합성이 끝나면 삭제가 되고 HDR 합성이 된 이미지만 남겨놓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건 전체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대로 집에 가서 봤더니 다른 HDR 모드로 합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남겨놨다가 집에서 다시 DPP 같은 프로그램으로 합성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를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본 이미지는 로우 파일로 촬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합성이 돼서 저장되는 이미지는 로우 형식이 아니라 무조건 JPG 파일로만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HDR 이미지는 이 로우 형식으로는 저장이 안 돼요. 로우라는 건 카메라가 받아들인 신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 합성한 신호를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DR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HDR 특히 이제 제가 그동안 캐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야경 사진 실습 강의를 진행을 야외에서 해왔는데 야경 실습할 때 HDR 딱 알려드리면 실습 시간 3시간 동안 HDR만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효과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 찍으면 와 진짜 고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HDR 사진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인데 일단 미리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합성이 좀 강하게 효과가 강하게 들어가는 사진이기 때문에 무조건 HDR을 쓰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질릴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HDR로 찍으면 좋은 피사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야경 혹은 복잡한 형태의 풍경이나 구조물 혹은 아니면 명암 대비가 큰 막 이렇게 밝은 데 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두운 데가 그늘이 너무 어둡게 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찍었을 때 HDR 사진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인물 사진은 HDR로 찍는 걸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HDR 형태의 보정이 들어가면 사람의 피부톤, 이제 흔히 미드톤 혹은 중간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결국 밝은 데와 어두운 데를 이렇게 보정을 하면 중간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의 피부톤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광 이런 데에서는 HDR로 인물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별로예요. 그나마 이제 역광 같은 상황에서 HDR로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내추럴 모드로 찍으면 조금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움직이는 피사체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긋나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지된 피사체인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찍어서 살짝 흔들렸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카메라 내부에서 자동 이미지 정렬을 통해서 이렇게 정렬이 가능하지만 피사체 자체가 움직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맞추지를 못합니다.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피사체는 HDR로 찍는 게 아니에요, 아예. HDR로 찍는 피사체는 무조건 정지된 피사체여야 하고 톤의 문제 때문에 인물 사진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촬영을 하면 HDR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캐논의 DPP라는 로우 파일을 후보정하는 소프트웨어에서 HDR 사진을 별도로 합성할 수 있는 HDR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정상 노출, 어둡게 밝게 촬영을 한 원본 파일, 로우건 JPG건 상관없어요. 이게 있으면 이거를 불러들여서 DPP에서 합성을 할 수 있고 그때 내추럴, 아트 표준, 아트 비비드, 아트 볼드, 아트 양각 이렇게 5가지의 효과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과를 선택하기 힘들면 그냥 카메라에서 3장만 찍으시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HDR 촬영을 하면서 원본 이미지 저장을 해서 그 원본 이미지를 다시 컴퓨터에서 합성해서 다른 효과로 바꿔보는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HDR 기법 자체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기법이다 보니까 외국 작가들의 연구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HDR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포토샵에서도 HDR 합성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는데 뭐 EG HDR, 뭐 오로라 HDR 이런 해외에서 나온 HDR 합성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저희 캐논은 효과가 5가지밖에 없지만 거기는 막 효과도 막 20, 30가지씩이고 훨씬 더 다양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HDR 촬영을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해서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돈 주고 이제 샀습니다. 그 구글에 가셔가지고 영어로 EG HDR 그 다음에 오로라 AURORA 오로라 HDR 이 오로라 HDR하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해요. 네, EG HDR 한 4만 원 하고 오로라 HDR 한 10만 원 할 텐데 네, 조금 이제 다르니까 그 조심을 하시고 지금 김용윤님이 HDR PQ와 HDR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사진에서의 HDR은 아까 우리가 효과 5가지 있었잖아요. 그 5가지를 적용해서 HDR 합성을 하는 거고요. HDR PQ는 특정한 색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HDR 합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정이 많이 들어간 약간 인위적인 느낌의 HDR로 촬영을 할 때에는 그냥 일반 HDR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 HDR PQ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잖아요. 어떤 특정한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 HDR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HDR PQ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가 조금 달라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결과물도 상당히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DR PQ로 촬영을 하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HDR 느낌의 사진이 촬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진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DR 모드 적용 시 그 인물, 풍경의 픽처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HDR로 촬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본에는 그 픽처 스타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다시 이제 합성을 할 때 HDR 합성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이 HDR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HDR로 촬영해서 저장한 결과물을 보면 이게 인물인지 풍경인지 어떤 픽처 스타일로 찍었는지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게 되어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원본의 픽처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나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사실 HDR 촬영을 할 때 해외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조금 사진의 효과를 약하게 하고 찍는 걸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원본 자체가 효과가 너무 세버리면 합성을 하면서 이미지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풍경 모드에 막 컨트라스트 막 엄청 주고 막 이래가지고 촬영한 사진을 또 합성할 때 쓰게 되면은 손상이 심해지니까 그냥 뭐 표준이라든가 뉴트럴 같은 그런 픽처 스타일로 촬영을 하는 걸 오히려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DR로 합성이 돼서 저장된 결과는 사실은 픽처 스타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HDR로 촬영 시 메모리 카드 내 폴더를 따로 생성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HDR 사진만 따로 저장하는 건 없고 이제 불편하지만 HDR을 찍을 때 우리 요즘 카메라에 보면은 폴더를 별도로 만드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촬영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막 쭉 촬영을 하다 보면은 HDR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사진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정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HDR을 촬영을 못했어. 그렇다고 정상 노출을 밝게 어둡게 브라켓팅을 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약간 HDR스러운 느낌이 들어가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넓힌 사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 세 번째 항목에서 ACR 얘기라고 했는데 ACR이 이제 포토샵에 내장되어 있는 어도비 카메라 로라는 로 파일 후보정 소프트웨어예요. 그 ACR을 예로 들었는데 ACR이 아니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런 형태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두운 영역을 끌어올리고 밝은 영역을 끌어내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콘트라스트, 클라리티 같은 기능들을 높여주게 되면
HDR 뭐 아트 표준이나 아트 비비드로 촬영한 것과 얼추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죠.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어디지? 독일 드레스덴 갔을 때 찍었던 거구나. 역광에서 이제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역광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피사체가 그늘해져서 어둡게 나왔죠. 이걸 이제 리터칭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HDR로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어떤 사진일 때? 저기 써 있죠? RAW 파일일 때. JPG 파일은 저런 형태를 보정을 하면 컬러가 많이 무너지고 저렇게까지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RAW 파일인 게 좋아요. RAW면은 더욱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밝은 데를 끌어내리고 하이라이트죠. 섀도우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클라리티와 컨트라스트 그리고 세츄레이션 같은 옵션을 높이게 되면 이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보정을 해서 어두운 영역, 저기 이제 양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는 성당 기둥 같은 것들이 많이 살아난 게 보이죠. 신호가 기본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포르투칼의 포르투인데 네, 이런 식으로 약간 HDR 같은 느낌이 들게 이렇게 리터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이것도 딱 한 장만 찍었어요. 브라켓팅을 못했는데 이런 형태를 보정을 하면 약간 HDR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이런 형태의 촬영을 많이 하고 보정을 저는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 이게 HDR로 찍었거나 보정을 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HDR로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뭘 주의해야 하는가. 일단 어쨌든 HDR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사진에 비해서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느낌을 조금 덜 주게 하는 그러한 리터칭 기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진이 약간은 조금 인위적인 느낌, 보정이 많이 들어간 느낌을 주게 돼요. 특히 이제 이게 HDR로 찍은 건지 혹은 HDR 스타일로 보정을 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두 번째 있는 헤일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을 보면 알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멀리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하고 그 앞에 풍경의 경계에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저 하늘과의 경계에 약간 밝은 띠 같은 게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밝은 띠 같은 게 보이죠. 저게 바로 헤일로라는 거예요. 저게 일반 원본에서는 없어요. 원본에서는 없다고요, 지금. 전혀 없는데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라데이션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보정을 하거나 촬영하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으실 텐데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HDR 스타일로 촬영을 했거나 리터칭을 한 거구나. 저거를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어둡고 명암 대비가 강한 곳에서 이제 촬영을 HDR로 한 건데 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확대를 보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노이즈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카메라가 조금 옛날 거라 그렇습니다. 이게 15년 전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라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어두운 곳을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HDR로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에 이 노이즈 제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늘을 보시면은 완전히 뭐 떡진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아까 그 질문하셨던 일출이나 일몰 사진에 HDR을 적용했을 때 하늘 같은 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제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안 되고 특히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어두운 날 ISO 감도를 많이 높여서 촬영을 한 게 원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HDR을 적용하니까 하늘이 저런 형태로 이제 망가져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헤일로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밑에 부분을 많이 어두운 데를 끌어올린 건데 저 하늘하고 아랫부분의 경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헤일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합니다. 그 어디서든 시를 읽는 뚱이님이 질문하셨는데 인물 사진 촬영할 때는요 HDR 쓰는 것보다 당연히 조명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저런 역광 상태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데 피사체가 어두우니까 HDR 써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뭘 씁니까? 뭐 플래시를 쓰건 반사판을 쓰건 조명을 써서 사람을 밝게 만들어요.
무조건 인물은 조명을 쓰는 게 정답이고, 이런 이제 HDR의 부작용들이 특히 피부톤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구글 같은 데서 HDR로 검색해 보시면 야경 같은 거 정말 매력적으로 찍힌 사진들이 많아요. 진짜 멋있어요. 특히 야경 같은 경우. 그래서 야경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HDR 꼭 써보세요. 사진의 어떤 그 느낌 자체가,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당장 여기에는 오디마크4나 이런 이오스 R6만 하더라도 노이즈가 굉장히 적잖아요.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적어서 아까 같은 HDR 합성을 했을 때 어두운 데서 올라오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늘의 개조 같은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덜 망가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슬픈 얘기지만 최신 카메라로 기변을 하면 그런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자주 촬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그 다중노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R하고 똑같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합성을 한다라는 건 이 동일한 개념인데, HDR은요, 합성을 해서 그냥 한 장의 사진, 이렇게 중첩돼서 막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HDR은. 근데 다중노출은 중첩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는 게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러한 기법을 다중노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중노출은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있던 기법이에요. HDR은 디지털이 나오면서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이 다중노출은 간단해요. 필름으로 사진 한 장 찍고 필름을 감아야 되잖아요. 안 감고 찍으면 겹쳐서 촬영이 되죠. 그게 다중노출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카메라 내부에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합성을 해서 다중노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디지털은 뭐 월등히 장점이 많습니다.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막 노출도 계산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디지털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저희 캐논 카메라의 다중노출 옵션은 보통 이제 최소 2장에서 최대 9장까지 사진을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9장까지밖에 안 겹쳐져 있을 텐데 9장 겹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많이 겹치면 사진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 장수는 그렇게 뭐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다중노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중노출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중노출 옵션이 있죠? 해제로 되어 있는데 저 옵션을 기능 조작 우선이나 연속 촬영 우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 조작 우선은 사진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혹은 아니면 피사체를 다르게 찍어서 겹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연속 촬영 우선은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다다다다다 찍어서 한 구도 안에서 피사체를 여러 개로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건물 찍고 저 건물 찍어서 합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건 기능 조작 우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사로 찍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여러 개로 표현한다, 이런 다중노출 사진은 이제 연속 촬영 우선으로 찍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노출 제어가 있죠. 증가, 평균, 밝게, 어둡게, 이렇게 이제 총 4가지의 합성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내가 어떤 다중노출 사진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합성을 카메라 내에서 하도록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증가. 이게 원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다중노출입니다.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진을 찍었어요. 필름을 감지하고 또 찍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노출이 밝아지게 되겠죠. 이게 증가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다중노출을 하게 되면 결국 찍으면 찍는 만큼 사진이 계속 밝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출을 계산을 하는 거죠. 정상 노출로 사진을 찍었을 때 노출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125분의 1초에 조리기 5.6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125짜리 2장을 겹치면 사진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50, 250. 이렇게 노출을 어둡게 해서, 한 스탑씩 어둡게 해서 2장을 겹쳐야 125분의 1초의 노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출을 예전에는 계산해서 찍었어요. 이게 이제 뭐 2장, 4장 이렇게 짝수배로 나가면 좀 편한데, 이제 뭐 3장, 5장 이렇게 홀수배로 나가면은
노출을 좀 계산하기가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옵션은 뭐냐면 사진을 합성을 내가 몇 장을 하든 카메라 내에서 알아서 최종적으로 정상 노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장을 겹친다고 해서 사진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찍고 나서 보면 알아서 카메라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상 노출의 사진과 동일한 다중 노출 사진을 만들어주는 게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다중 노출을 해보고 싶을 때에는 일단 뭐부터 시도해라? 평균이라는 저 다중 노출 제어 옵션을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게 어둡게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뒤에 이거부터 일단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이거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밝게는 뭐냐면 사진을 겹쳐요. 등가나 평균은 그냥 겹쳐서 겹친 효과를 얻는 건데 밝게는 사진에서 밝은 부분, 그러니까 이 두 장의 사진을 겹쳤을 때 이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서 밝은 부분만 남기고 어두운 부분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둡게는 어두운 것만 남기고 밝은 걸 지우는 옵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게 어둡게는 중첩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두 장의 사진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합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 다중 노출의 기타 설정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다중 노출의 기타 설정,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중 노출 옵션 지금 겹칠 때 카메라를 제어하는 옵션과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방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중 노출 수는 뭐냐 하면 내가 몇 장을 합성을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부터 9장까지 겹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 저장. 이건 아까 HDR하고 비슷한데 원본 사진도 저장하고 합성된 것도 저장하고 싶다. 그럼 모든 이미지. 원본은 삭제하고 합성된 다중 노출 사진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 결과만 저장.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 다중 노출도 똑같죠. 1매만은 다중 노출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거예요. 연속 다중 노출은 다중 노출을 계속 이제 이어서 진행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선택을 하시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메뉴를 보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되나요? 여기 지금 메뉴 화면 보시면 아래쪽에 다중 노출용 이미지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다중 노출 옵션을 활성화를 시키시면 저 밑에 다중 노출용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리 찍어놓은 메모리에 저장된 사진을 밑바탕 사진으로 먼저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다중 노출을 하고자 할 때 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다중 노출용 이미지 선택을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그 이미지를 바탕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중 노출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늘이 너무 이뻐. 근데 오늘 당장은 다중 노출을 안 할 거고 뭐 내일이나 모레 할 거야. 그러면 일단 하늘을 찍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나중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다중 노출할 때 그 사진을 끄집어내서 밑바탕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중 노출용 밑바탕 이미지는 무조건 로우 파일이어야 됩니다. JPG 파일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로우 형식으로 촬영된 사진이어야 다중 노출용 밑바탕 이미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고 알아두셔야 쓰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찍어놨는데 나중에 선택하려고 봤더니 선택이 안 돼. JPG로 찍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진을 좀 볼 텐데 뭐냐면요. 이게 다중 노출 기법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선명하게 찍은 사진하고 흐릿하게 찍은, 초점을 아예 안 맞게 해서 찍은 사진이죠. 이걸 두 장을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 결과물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무슨 포그 필터 같은 필터를 쓴 느낌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인물의 경계 같은 데에 번져 있는 피사체가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색다른 느낌으로 주고자 할 때 똑같은 사진, 똑같이 선명하게 찍은 사진을 두 장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로 찍어서 합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인물 같은 거 찍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촬영을 하실 때 기능 조작 우선에 평균으로 설정을 하시고 한 장은 초점을 맞춰서 찍고 한 장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흐릿하게 해서, 그러니까 수동 초점으로 놓고 링 돌려갖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저런 형태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고 좀 느낌이 독특한 사진이 나오니까 많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점을 맞춘 선명한 사진 2장을 합성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약간 어른어른한 느낌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좀 겹쳐진 이제 느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초점을 맞춘 사진을 합성을 할 때에는 진짜 많아야 한 3, 4장? 기본적으로 한 2장이나 3장이 제일 좋아요. 너무 많이 겹치면 굉장히 어지러워져서 좀 이렇게 감상을 할 때 오히려 감상할 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숫자의 사진을 겹치는 건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건 딱 2장만 겹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같은 환경에서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찍고 카메라를 180도 틀어가지고 찍은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한 겁니다. 이제 밝게라는 옵션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2장의 사진에서 밝은 색상들만 남고 어두운 색상은 다 지워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어둡게로 하게 되면 반대로 어두운 색상만 남고 밝은 색상만 없어지는 이제 이러한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연속 촬영으로 그러니까 다중 노출 제어를 기능 조작 우선이 아니라 연속 촬영 우선으로 설정을 하고 연사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사체가 배경 밑에 도로죠. 배경에 비해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게라는 옵션을 써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프레임을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여러 개 표현해서 찍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요. 일단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손으로 들고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사진 다 작살나요. 그러니까 삼각대를 사용을 하시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데 저 움직이는 피사체가 배경보다 밝은지 어두운지 그걸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밝게를 선택할지 어둡게를 선택할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밝게 어둡게는 이런 사진 만들 때 많이 써요. 배경은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여러 개 찍고자 할 때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저 농구공을 여러 개로 다다다다닥 했는데 농구공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저 건물에 겹쳐져 있는 농구공은 배경보다 어두워요. 그런데 저기 지금 소나무 쪽에 있는 농구공은 배경보다 밝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밝게를 쓰기도 애매하고 어둡게를 쓰기도 애매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이제 카메라 내부에 있는 다중노출 기법을 쓸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그냥 연사로 다다다다닥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토샵에서 이제 마스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합성을 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움직이는 피사체하고 배경의 노출 차이가 딱 극명하게 드러나면 밝게를 선택할지 어둡게를 선택할지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런 류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배경이 고정된 상태에서 피사체가 여러 개로 나온다. 이런 사진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포토샵에서 이제 합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카메라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합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이제 피사체를 여러 개 중첩시켜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효과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다중 노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너무 많은 장수의 사진을 겹치면 아니 겹침만 못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깔끔하게 2장이나 3장 정도만 겹치세요. 숫자를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은 그 연속 촬영 우선으로 놓고 피사체를 여러 개 보이고자 할 때 그럴 때 많은 숫자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기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전혀 다른 피사체를 촬영을 해서 겹치게 되면 독특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초점이 맞은 거하고 안 맞은 거. 혹은 아니면은 오늘은 지금 샘플이 없는데 촬영을 하고 한 장을 찍는데 한 장은 선명하게 찍고 한 장은 카메라를 흔들어서 장노출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린 사진은 약간 이렇게 흔들려 있고 거기에 선명한 사진이 겹쳐지는 뭐 이런 효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한 이제 기법의 차이를 두고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하면 독특한 사진을 얻기가 좀 쉽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옵션이고 밝게 어둡게는 아까 보셨다시피 사진이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애매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사진을 찍고 이 원본 사진에
빈 공간을 조금 많이 남겨놓은 다음에 내가 이 빈 공간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찍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중노출 사진이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나도 해볼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 찍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거나 찍어갖고 겹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겹쳐진 사진일 뿐이지 어떠한 의도도 없는 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피사체를 놓고 겹쳐서 찍었을 때 여기다가 이거를 놓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사진을 생각해 보고 그대로 촬영을 해야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라이브 뷰예요. 이 라이브 뷰라는 기법을 쓰게 되면 다중 노출을 할 때 미리 보기가 됩니다. 단 연속 촬영 우선에서는 미리 보기가 안 되고요. 기능 조작 우선에서만 미리 보기가 되는데 한 장을 찍고 그다음에 한 장을 더 찍을 때 두 번째 장을 찍을 때 어떻게 겹쳐지는지가 대략적으로 미리 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DSLR 카메라 뷰파인더로 보고 찍으면 안 되는데 이 뒤에 화면 보고 찍거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다중 노출을 하시면 그게 미리 보기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구도를 어떻게 잡을지 보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중 노출 촬영을 하실 때에는 꼭 라이브 뷰를 쓰세요. 정말 편해요. 특히 기능 조작 우선으로 쓸 때 정말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 HDR과 다중 노출 사진 촬영하는 기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벌써 1시간 거의 다 갔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HDR 사진은요. 브라켓팅된 사진을 합성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극대화되어 있는 밝은 데와 어두운 데의 신호가 조금 더 보존이 많이 되어 있는 사진을 얻는 기법인데 거기에다가 후보정을 많이 가미해서 독특한 느낌, 저희 캐논 카메라에서는 효과를 5개 정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추럴, 아트 표준, 아트 비비드, 아트 볼드, 아트 양각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독특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풍경이나 야경이나 건물 같은 정지된 피사체를 찍을 때 적합한 기법이고요. 인물이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에는 이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 효과를 세게 두게 되면 오히려 이제 조미료를 너무 많이 친 음식처럼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HDR을 쓰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중 노출은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겹쳐서 찍는 건데 HDR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다중 노출은 아예 중첩된 효과를 얻는 거예요. 사진이 겹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상황에 따라서 증가, 평균, 밝게, 어둡게 특히 이제 기능 조작 우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평균하고 결합해서 많이 쓰고요.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에는 밝게 어둡게 기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중 노출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 사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법이라 작가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의 사진을 많이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구나, 어떤 경과를 통해서 얻어졌구나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찍을 때 촬영 계획을 세워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브 뷰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구도를 잡거나 하면서 미리 보기 할 수 있으니까 꼭 라이브 뷰를 써서 다중 노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HDR은요, 라이브 뷰를 쓰더라도 사진이 어떻게 나올 거야 미리 보기가 되진 않아요. 찍고 나서 합성을 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정리까지 해드렸으니까 잘 찍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내가 어떤 사진을 작품으로서 조금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20년간 강조해왔던 부분인데 작품으로서의 사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길입니다. 뭐냐? 일단 남들이 찍지 않는 주제를 찍어야 돼요. 그걸 오랫동안 꾸준히 찍어야 돼요. 오늘 당장 나가서 그냥 한 장 찍었다고 작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마지막으로 독특한 기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아주 역사적인 사진들을 보면 요즘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왜 사진의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느냐? 그때 당시엔 독특한 기법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가로서 존중을 받고 내 스타일의 사진이야 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독특한 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이 독특한 기법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HDR하고 다중 노출이에요. 이거만 평생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법이고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될,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잘 알아두어야 될 기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김경혜 님이 다중 노출 기법을 장노출 사진 촬영할 때 ND 필터를 바꾸지 않고 노출 시간을 몇 배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 그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라는 다중 노출 기법을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찍을수록 노출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초짜리 사진, 아니, 1분짜리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 카메라에는 1분이라는 셔터 스피드가 벌브 셔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돼 있죠. 최대가 30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노출을 30초짜리를 두 개 겹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분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1분짜리 노출이.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바닷가에 나가서 1분짜리 노출의 장노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1분간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30초간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노출 시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합성을 하는 거하고 일반 장노출을 찍은 거하고. 그런데 우리 카메라의 노출 시간이 30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게 되면 카메라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 막 디지털 카메라로 2, 30분씩 노출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카메라가 고장이 나는 건 아닌데요. 카메라가 발열이 심해지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노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개조도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중 노출을 짧게 찍어서 증가라는 옵션을 통해서 합성을 하면 오히려 조금은 더 노이즈가 적은 깨끗한 사진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어쨌든 우리 카메라에서는 9장까지밖에 합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출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9장을 합성을 해서 장노출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정상 노출의 사진을 부등분을 해가지고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노출을 계산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긴 노출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출 시간을 길게 주는 건, 그 길게 줌으로써 나타나는 흐르는 효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다중 노출로 짧게 찍어서 여러 장을 합성을 해서 노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 발생되는 흐르는 효과는 이 카메라 여기에 제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용윤 님이 스포츠 사진 동작 연속된 사진을 한 장에 담기 위해 카메라에서 자동화된 메뉴가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오늘 강의하고는 연관이 없고 이거 내일 설명드릴 얘기이긴 한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여기 카메라에서 다중 노출 기법을 연속 촬영 우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사 매수, 다중 노출 합성 매수를 설정을 하시고, 배경하고 피사체의 컬러를 비교해서 배경보다 피사체가 밝으면 밝게, 어두우면 어둡게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다다다다닥 찍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나 덩크슛을 하는데 사람이 여러 개로 촤라라락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카메라를 고속 연속 촬영으로 설정을 하면 그냥 이렇게 빠르게 연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9장을 찍었는데 사람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연사를 저속 연사를 쓰는 것, 연소를 저속 연사를 쓰는 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고,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농구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거 R6로 찍은 건데 얘가 연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 띄엄띄엄 사진을 셀렉팅을 해서 합성을 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덩크슛이나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합성을 해서 쓰고 싶다라면 카메라 자체에서 바로 합성하는 것보다는 이 포토샵 마스크를 쓰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기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설명드리면 연속 촬영 우선, 그 다음에 매수는 필요에 따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사체 밝기에 따라서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데 당연히 삼각대 써야 돼요. 삼각대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연사를 할 때 고속 연사 말고 저속 연사를 써서 촬영을 하면 조금 더 피사체가 띄엄띄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6의 이 HDR PQ 설정 그 메뉴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이거 카메라 메뉴를 직접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혹시 R6 메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게 메뉴에 가면 네, 여기에 HDR PQ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설정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냥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사진 찍을 때 HDR이 아니라 조금 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그냥 일반적인데 조금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HDR 촬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그런데 이 HDR PQ가 사진에도 적용이 되지만 동영상 쪽하고 연관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그 동영상이나 게임 쪽 관련해 가지고 HDR에 되게 큰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는 그 HDR 규격이 있어요. 뭐 색공간이라든가 기타 컬러 표현 등등. 거기에 맞는 규격 중에 하나가 HDR PQ라는 것인데 그 규격으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격으로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HDR PQ이고 요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 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HDR 어시스트로 촬영을 할 때 중간 톤을 우선적으로 깨지지 않게 맞출 거지. 인물 같은 거 찍을 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혹은 아니면 네, 하이라이트로 맞출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하이라이트 보존을 할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DR PQ로 촬영을 설정을 하시고 여기 촬영에 들어가면 내가 인물 같은 피사체를 주로 찍는다라고 하면 V 어시스트 1. 그 다음에 이제 밝은 톤, 뭐 하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찍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보존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HDR PQ 설정을 할 때요.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톤 우선으로 설정으로 할 걸 권장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말고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톤 우선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이제 설정이나 강하게로 하시게 되면 HDR PQ 촬영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밝은 영역을 보존하는데.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면 HDR PQ 설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이라이트 톤 우선도 설정을 하고 내가 찍는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이라이트 톤 우선은 뭐냐? 밝은 영역을 조금 더 신호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메뉴인데 저걸 설정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영역의 노이즈가 조금 더 증가해요. 두 번째로 ISO가 2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ISO 감도 설정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ISO가 네, 200부터 시작을 하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톤 우선하고 HDR PQ를 같이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HDR PQ를 끄고 하이라이트 톤 우선 안 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ISO가 200부터 시작을 하고 일반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 더 노이즈가 심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재생은 이제 네, 촬영한 이제 영상을 재생할 때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R PQ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HDR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규격에 맞는 HDR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쓰는 특수한 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0D 같은 경우에 HDR이 있기는 있는데 효과가 5가지가 없죠. 네, 그거는 뭐냐면 그냥 카메라가 합성을 해갖고 3장을 찍어서 합성하는 건 똑같은데 그 메뉴가 이제 따로 무슨 뭐 아트 표준, 아트 비비드 이런 메뉴가 없는 것 뿐이에요. 합성을 하게 되면요. 내추럴과 같은 형태로 그냥 다이나믹 레인지만 넓어진 사진으로 합성이 돼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원님이 오디마크4 이후에 DSLR 출시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죄송한데 캐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금 시중에 뭐 뉴스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질문이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디마크4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사람이랑 후속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나온 지 6년 가까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소식이 없네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대신에 저희 이제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많이 있고, 그 미러리스 카메라 위주로 현재 렌즈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서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거나 기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후속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네, 강의를 놓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나중에 다시 업로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바로 다시 보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그때 이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수강을 저희 캐논 TV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네,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 오늘 제가 이제 뭐 포토샵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 캐논 홈페이지 온라인 아카데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진행한 강의도 있고 하니까 그 이 온라인 아카데미 접속해서 요즘 사실 대면으로 강의를 못 드리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그거로라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이나 편집에 대한 욕구를 조금 충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는 오픈 클래스 설문조사죠.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신 분들 접속을 하셔서 설문조사에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1시간 가까이 1시간 좀 넘었네요. 네, 진행을 했는데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강의가 스트레이트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역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일은 또 이제 오토포커스 관련된 설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수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비대면 시대에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한 여러 강의들을 많이 장만을 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호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강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